승리를 호언장담했던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따위가 감히 농축을? 2025년 중국 해군 수뇌부는 한 연구원의 경고를 망상이라며 찢어버렸습니다. 트럼프가 에이펙에서 핵잠수함을 승인했을 때조차 그들은 미국 내 반발을 보며 우리의 승리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11월 14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명시된 팩트시트 한 장의 상황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의 오만을 박살낸 한국의 전략적 사망 선고,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폭로합니다. 저는 중국 인민의 반군 해군 전략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왕린입니다. 제 임무는 한국의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초 미중 패권 경쟁이 극에 달하던 그 시절,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한국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좌천과 다름없었죠. 당시 저희 연구소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오직 태평양 건너의 진짜적 미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매일같이 미군의 태평양 함대 동향을 분석하고 차세대 항공모함 전단의 배치를 예측하며 거대한 전략을 논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인, 필요하다면 언제든 경제적인 압박 한두 번으로 제압할 수 있는 주변부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연구소 내에서 저의 존재감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첸 장군의 라인도 아니었고 그의 눈에 들 만큼 화려한 성과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이 열광하는 거대 담론보다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작은 흐름들에 더 매료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저의 성향은 이곳의 생리상 승진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번의 인사철이 지났지만 제 이름은 언제나 명단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한반도 전문가라고 부르며 뒤에서는 비웃었습니다. 왕 연구원은 아직도 그 작은 반도에서 뭘 찾고 있는 거야? 미국만 분석하기에도 시간이 없는데 라는 조롱 섞인 말들이 제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죠.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중국몽이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가장 빛나는 순간에 잉태된 오만함의 그림자 속에서 뒤바뀌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작은 반도가 가진 무서운 잠재력을, 그들이 웅크리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한국 잠재력 분석 임무는 사실상 연구소의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료들을 모아 먼지 쌓인 서고에 처박아두는 그런 한직 중의 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저만의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곳에 어쩌면 거대한 파도의 진앙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한 어느 날 2025년 초의 스산한 베이징의 아침에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랬듯 저는 수많은 외신 자료와 경제 뉴스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정보들이었죠. 미중 무역 갈등, 대만 해협의 긴장,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기술 패권 다툼. 그러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국제뉴스 섹션의 아주 작은 한 구석에 실린 단신이었습니다. 한국의 한화,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그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사소해서 대부분의 동료들은 아마 클릭조차 하지 않았을 뉴스였죠. 실제로 그날 오후 연구소 휴게실에서 저는 그 뉴스를 화제로 꺼낸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들었나? 한국의 그 방산업체가 미국 조선소를 샀다더군. 필라델피아? 거기 유령 도시나 다름없는 곳 아닌가? 고철 덩어리들을 왜 사는지 모르겠군. 한국 기업들의 흔한 사업 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그들은 그렇게 웃어넘겼습니다. 심지어 복도를 지나치던 첸 장군의 한 측근은 그 돈으로 차라리 미국 정치인들에게 로비나 더 할 것이지. 어리석은 놈들이라며 노골적인 조롱을 던지더군요. 그들의 반응은 지극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그저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쇠락해버린 미국의 녹슨 유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한국 기업이 망해가는 조선소를 인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지극히 비경제적인 행위였죠. 하지만 저는 그 짧은 기사에서 그들의 조롱과는 전혀 다른 얼음장같이 차가운 전략적 함의를 직감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한국이 던지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승부수의 첫 조각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소의 불 꺼진 사무실에 홀로 남아 그 뉴스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감이 맞다면 이것은 중국의 제1도련선 전략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작지만 치명적인 균열의 시작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대한 거래의 서막이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상징성을 봐야 했습니다. 그곳은 한때 미국 해군력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폐허나 다름없었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제 동료들은 미군의 첨단 무기 F-35나 최신의 항공모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그리고 패권은 그런 화려한 무기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힘은 지속성에서 나옵니다. 바로 조선업입니다. 배를 만들고 수리하고 보급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미국은 이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존스법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겠지만 이 법안은 1920년에 만들어진 아주 오래되고 강력한 법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내 항구 사이를 오가는 모든 배는 반드시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인이 소유하며 미국인이 운용해야 한다는 법이죠. 당시에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존스법은 오히려 미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보호막 안에서 안주하던 미국 조선업은 경쟁력을 잃고 스스로 쇠락했습니다.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기술력은 정체됐죠. 그 결과 미국은 이제 자국 연안을 다닐 상선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함대를 보유한들 전시 상황에 그 함선들을 수리하고 지원할 후방조선소가 무너져 있다면 그 함대는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그 쇠락한 미국의 상징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의 한화가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저는 다음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오커스 협정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그야말로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당시 저희 연구소는 이 사건을 분석하며 미국의 초조함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에게조차 금지된 기술을 넘겨주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하나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게 호주가 줄 수 없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제공한다면 그 선물은 바로 미국 조선업의 재건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선 건조는 말할 것도 없고 복잡한 군함 건조 능력도 이미 세계 수준이죠. 거기에 더해 한국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패키지 딜이었습니다. 한국은 한화라는 민간 기업을 앞세워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인 쇠락한 조선업을 재건해주겠다는 경제적 선물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반 산업을 되살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려 하는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가 오커스를 통해 얻어낸 것. 바로 핵잠수함 기술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만약 핵잠수함 기술을 확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오직 핵추진 기술뿐이었죠. 만약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 재건이라는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이 금지된 기술을 넘겨준다면 한국형 핵잠수함이 동해와 서해, 그리고 남중국해를 자유롭게 누비게 된다면 그것은 중국의 제1도련선 전략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공들여 구축해온 대만과 남중국해를 향한 중국의 해상 전략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중국의 잠수함 기지를 문 앞에서 감시할 것이고 유사시 우리의 항공모함 전단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미국의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미국 태평양 전략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들어맞는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베이징의 새벽 하늘을 보며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국을 향한 경고였고 오만에 빠진 수뇌부의 잠을 깨울 경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 모든 논리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존스법으로 인한 미국 조선업의 쇠락, 오커스라는 선례, 그리고 조선, 원전, 반도체를 모두 쥔 한국의 독보적인 협상력.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는 단순한 기업 활동이 아니다. 이것은 미국 조선업 재건이라는 경제적 선물을 매개로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얻어내려는 한국의 고도로 계산된 패키지 딜 전략의 서막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저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습니다. 물론 조국에 대한 위기감도 컸지만 한편으로는 첸 장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저의 보고서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잠재력을 경고할 때마다 그는 저를 승진에 목맨 나머지 망상에 빠진 연구원 취급을 했죠. 저의 개인적인 동기가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 역시 이 거대한 연구소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저의 통찰력이 그 오만한 첸 장군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건 가장 날카롭고 논리적인 분석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번에도 이것을 묵살한다면 그것은 그의 무능함의 증거이자 조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첸 장군의 사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고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복도를 걸으며 제 구두굽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반복했습니다. 첸 장군이 어떤 반박을 할지, 그가 어떤 조롱을 던질지 예상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첸 장군이라는 인물의 오만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은 거대하고 육중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와라는 무겁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무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첸 장군은 거대한 마호가니 책상 뒤에 앉아 창밖의 베이징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중국의 해양 영토를 과시하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그가 아끼는 듯한 거대한 범선 모형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첸 장군님, 한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에 관한 긴급 분석 보고서입니다. 장군님의 검토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첸 장군은 저를 흘기 쳐다보더니 아주 천천히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보고서의 제목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보고서의 첫 페이지만을 그것도 단 몇 초간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번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곤 제가 예상했던 그 어떤 반박이나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그대로 책상 위에 내던지듯 놓더니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왕 연구원.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자네는 아직도 그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양이군.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최소한 보고서의 내용, 존스법이나 오커스에 대한 논리적 근거라도 읽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논리적 근거를 봐주십시오. 미국 조선업의 약점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할 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첸 장군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제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읽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눈앞에서 제가 밤을 새워 작성한 그 보고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보란듯이 반으로 찢기 시작했습니다. 왕 연구원 망상에 빠졌군. 한국 따위가 감히 핵을?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찢어지는 종이 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 핵 도미노를 자초할 만큼 어리석어 보이나? 그는 찢어진 보고서를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그의 책상 위로 힘없이 흩날렸습니다. 그들은 사드 때처럼 우리가 경제보복을 하면 바로 꼬리를 내릴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헛된 망상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당장 미군의 태평양 함대 동향이나 분석해. 그게 자네가 월급을 받는 이유야. 알겠나?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과 분노로 일그러진 첸 장군의 얼굴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제 논리는, 제 경고는 그의 오만함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그 쓰레기 자네가 직접 치우고 나가보게. 저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첸 장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바닥과 책상 위에 흩어진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 심장도 그 보고서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물러나왔습니다. 저는 텅 빈 복도에 서서 손에 쥔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저의 보고서가 묵살당했다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승진이 또다시 멀어졌다는 개인적인 실망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거대한 오만함이 저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저 독선적인 믿음이 결국 우리 조국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뜨릴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 작은 반도가 자신들의 턱 밑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먹에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조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첸 장군의 사무실에서 나온 그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묵살당한 예언은 반드시 더 큰 비극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경주. 그해 가을 한국의 경주라는 도시에서 APEC,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도시, 그 회의에서 저의 이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첫 번째 단추가 끼워지리라고는 그때는 저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첸 장군의 사무실에서 쫓겨난 그날 이후 저는 연구소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에 쥐고 있던 찢어진 보고서 조각들. 저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한편에 마치 끔찍한 예언의 파편처럼 스카치 테이프로 조잡하게 이어 붙여놓았죠. 그것을 볼 때마다 첸 장군의 오만한 웃음소리와 종이가 찢어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연구소 내에서의 제 입지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거나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라는 조롱 섞인 별명은 이제 망상가라는 낙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최고 권력자인 첸 장군에게 감히 반기를 들려다 실패한 어리석은 패배자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한 곳, 바로 한국의 경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2025년 10월 30일. 제 사무실의 작은 모니터에는 경주에서 열리고 있는 APEC 정상회의 관련 뉴스들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상징적인 행사였죠. 연구소의 다른 동료들은 이 APEC 회의를 그저 연례 행사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을까? 이번엔 또 어떤 무역 압박이 있을까? 정도의 관심이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정상들의 만남 이면에 제가 예언했던 그 끔찍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내주고 핵잠수함 기술을 받아오는 그 패키지 딜 말입니다. 저는 초조하게 마우스를 클릭하며 실시간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제발 내 예상이 틀렸기를. 어쩌면 모순적이지만 저는 정말 그렇게 바랬습니다. 저의 조국이, 제가 사랑하는 이 나라가 그토록 어리석은 오판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오후 늦게 모니터 화면이 번쩍이며 긴급 속보창이 떠올랐습니다. 속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경주서, 한국 핵잠수함 건조 전격 승인. 저는 그 붉은색 헤드라인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봤지만 그 문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승인. 전격 승인. 입술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제 예언의 첫 번째 조각이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현실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사무실 밖 복도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핵잠수함? 한국이? 가짜뉴스 아니야? 미국이 미쳤어? 그들에게 핵잠수함이라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보고서를 망상이라며 비웃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뛰쳐나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악이자 공포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작은 반도가 미국의 승인하에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전략 무기체계의 정점에 있는 괴물을 손에 넣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첸 장군님은 어디 계시나? 당장 상황 분석팀 소집해. 연구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치 거대한 벌집을 누군가 세차게 걷어찬 듯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고성이 오가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여전히 그 속보 창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제 예언이 맞았다는 통쾌함 같은 것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연구소 전체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해군 전략연구소 최고위급 대책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직을 맴도는 선임 연구원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첸 장군의 비서가 다급하게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왕 연구원, 지금 당장 회의실로 따라오게. 자네 회의록 작성 보조라도 해야겠어.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마도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고서를 썼던 유일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저를 부른 것이겠죠. 저는 말없이 일어나 제 책상 위에 있던 찢어진 보고서의 사본 하나를 집어들고 그를 따랐습니다. 최고위급 회의실의 무거운 문이 열렸습니다.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습니다. 평소에는 여유와 오만함이 넘쳐흐르던 장성들과 고위 연구원들이 지금은 모두 굳은 표정으로 거대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경주 APC 현장에서 방금 전 송출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악수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첸 장군은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 때문인지 당혹감 때문인지 모르게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회의록을 작성할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첸 장군에게 쏠렸습니다. 한장성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장군님,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한국의 핵잠수함이라니. 미국의 뒤통수입니다. 누가 설명 좀 해보게. 저들이 어째서 저런 미친 결정을 한 건가? 회의실은 순식간에 격앙된 목소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첸 장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조용히 하게. 그의 일갈에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첸 장군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당황하지 마라. 모두들 흥분하지 말게. 그는 스크린을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겨우 잠수함 몇 척이다. 우리의 항모킬러 미사일 DF-21D 앞에서는 그저 바닷속 고철일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DF-21D는 물론 강력한 대함탄도 미사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잡기 위한 무기이지 바닷속 깊은 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핵잠수함을 잡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위급한 순간에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든 상황을 축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 이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준 것뿐이야. 그 고철 덩어리를 한국이 맡아주기로 했으니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장난감 하나 쥐어준 게지. 장난감이라니. 저는 첸 장군이 이 사태의 핵심을, 아니 핵심은커녕 겉껍질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고 미국을 자신의 오만한 프레임 속에서만 재단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몇몇 장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첸 장군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이 없었고 첸 장군이 제시하는 거짓된 안도에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회의는 순식간에 한국 핵잠수함 대응 매뉴얼이라는 지극히 실무적이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동해안의 잠수함 감시망을 더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 잠수함의 예상 항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이라는 껍데기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진짜 위협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엉뚱한 곳에 삽질만 하다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조국에 대한 걱정인 동시에 제 예언이 맞아가고 있다는 섬뜩한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작성하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회의록 작성 보조 따위가 감히 최고위급 회의의 흐름을 끊었다는 사실에 놀람과 불쾌감을 담아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첸 장군의 얼굴이 경멸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왕 연구원, 지금 뭐 하는 겐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고 있던 그때 묵살당했던 찢어진 보고서의 사본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첸 장군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잠수함은 미끼입니다. 미끼라는 단어가 회의실 안을 차갑게 맴돌았습니다. 장성들의 얼굴에서 거짓된 안도가 사라지고 의문과 긴장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첸 장군이 무어라 소리치기 전에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저 SSN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껍데기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잠수함 자체가 아닙니다. 저는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진짜 문제는 연료입니다. 그 잠수함을 움직이려면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이 잠수함을 빌미로 1972년부터 우리를 도왔던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즉, 우라늄 농축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그것까지 용인한다면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우라늄 농축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는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핵무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첸 장군이 테이블을 부술듯이 내리치며 경로했습니다. 농축? 아시아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미국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 왕 연구원 회의를 방해하지 마라. 그는 저를 당장 끌어내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이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그 농축을 위한 누가 저자의 입을 막아라. 당장 끌어내. 첸 장군은 제 말을 끝까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오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회의를 종료시켰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각 부서는 한국 잠수함 동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즉각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이상. 장성들과 연구원들이 하나둘씩 굳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비병들에게 붙들려 입을 막힌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가는 몇몇 고위 장성들이 첸 장군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저를 향한 불안한 눈초리를 교환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첸 장군의 말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의 경고는 비록 첸 장군에 의해 다시 한번 묵살당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핵잠수함 승인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먼저 터진 뒤였으니까요. 저의 말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경고가 되어 그들의 마음에 의문과 긴장의 씨앗을 심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거칠게 회의실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홀로 남겨진 차가운 회의실 문을 바라보며 나지막히 독백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APC에서 모든 거래를 끝냈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공식 발표뿐이다. 제 머릿속에는 앞으로 예정된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일만이 맴돌았습니다. 저는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첸 장군에 의해 회의실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 저는 연구소의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을 넘어 존재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 경고는 농축이라는 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기 두려운 단어를 내뱉음으로써 첸 장군의 오만함을 넘어선 공포를 건드린 셈이 되었죠.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망상가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연구소의 안정을 해치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거스른 위험분자 혹은 일종의 불가촉천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은 섬처럼 고립되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동료들은 제 사무실 문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추거나 아예 제 쪽을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주회의로 인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 긴장감의 화살은 한국이나 미국이 아닌 오히려 그 불편한 진실을 감히 입에 담은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재앙을 불러온 장본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반도 전문가라며 비웃던 그들이 이제는 저와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첸 장군의 눈밖에 난다는 것이 이 조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뼛속까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중요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의미 없는 과거 자료들을 재분류하라는 식의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잡무만이 쌓여갔습니다. 그것은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조용하지만 잔인한 방식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경멸이나 동정 따위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런 고립 상태가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 중 누구도 제 모니터를 힐끗거리거나 제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으니까요. 제 모든 신경은 오직 하나, 며칠 뒤로 다가온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의실에서 외쳤던 농축이라는 단어가 망상인지 아니면 끔찍한 현실인지를 판가름하는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단 하나의 조각이라도 더 찾아야 했습니다. 제 예감이 틀렸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제 예감이 맞았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이 모순적인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처박혀 경주회의 쇼크 이후에 전 세계 여론, 특히 미국 내 반응을 필사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이상 미국의 내부 반응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경주회의 직후 며칠간 놀랍게도 워싱턴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충격에 빠져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보였죠. 저는 이것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것이라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쫓겨난 지 사나흘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제가 예상했던, 아니 어쩌면 첸 장군이 그토록 바라던 반응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논평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유력지에서 트럼프의 경주 결정은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깼다 라는 비교적 점잖은 비판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뚝에 작은 구멍이 댐 전체를 무너뜨리듯 그 작은 비판은 하룻밤 사이에 거대한 분노의 급류가 되어 워싱턴 정가를 휩쓸었습니다. 제 모니터에는 미국의 유력 일간지와 방송사들의 헤드라인이 붉은색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한 도박, 아시아 핵 도미노가 시작될 것이다. 국무부 내 격렬한 반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 동맹국의 핵이라는 금단의 열매를 쥐어준 대통령, 이것은 명백한 배임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비확산론자들, 즉 핵무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집단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결정이 일본과 대만의 핵무장까지 자극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유명한 싱크탱크들은 긴급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에 대한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트럼프가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건이라는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어 국가의 100년 대계를 팔아넘겼다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마치 미국의 모든 언론과 전문가 집단, 심지어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이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베이징의 저희 연구소에 거짓된 희망이라는 달콤한 독약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바로 다음 날 연구소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경주 쇼크의 긴장감과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안도감과 묘한 흥분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피해 다니던 동료들이 이제는 복도에서 어깨를 펴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미국 놈들이 스스로 자멸하고 있어. 트럼프가 완전히 고립되었다더군. 역시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미국 국무부조차 반대하고 나서지 않았나? 그 필라델피아 조선소 때문에 아주 나라를 팔아먹을 셈이었군. 그들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 핵잠수함이라는 단어에 짓눌렸던 공포를 떨쳐내려는 듯한 과장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정보 분석팀은 이 모든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중국 외교부가 총력전을 펼친 결과라고 해석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드 때처럼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자 미국 내부의 이성적인 목소리들이 이에 동조하여 트럼프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극히 아전인수 격인 분석이었죠. 보고서는 미국의 여론이 이토록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상 트럼프가 설사 핵잠수함이라는 껍데기는 내주었더라도 그 핵심인 핵연료, 즉 우라늄 농축과 같은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못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보고서는 즉시 첸 장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희망의 정점에서 첸 장군이 다시 한번 의기양양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소 전체 회의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며칠 전 저를 위험붕자 취급하며 싸늘하게 외면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들처럼 말입니다. 회의실은 그들의 흥분과 안도감으로 가득 차 공기마저 후덥지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회의록 작성이 아닌 그저 참석만을 명령받았습니다. 첸 장군이 저를 그 자리에 부른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저의 틀린 예언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자신의 옳은 판단을 과시하기 위한 제물로 저를 세우려는 것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회의실 구석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첸 장군의 얼굴은 그날 제 보고서를 찢어버렸을 때보다도 더 오만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가득 메운 연구원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마치 자비로운 황제처럼 위엄있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저를 조롱하듯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매듭지으려는 듯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왕 연구원. 그가 제 이름을 부르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시선에 담긴 것은 불안이나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조롱과 동정, 그리고 네가 감히 장군님께 덤벼 하는 식의 비난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첸 장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왕 연구원 봤나? 자네 눈으로 똑똑히 봤을 테지. 첸 장군은 마치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미국 내 반대 여론이 담긴 보고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이렇게 극심하다. 워싱턴의 비확산 론자라는 놈들이 들고 일어났어. 국무부조차 트럼프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회의실의 분위기를 한껏 즐겼습니다. 트럼프가 경주에서 그깟 필라델피아 조선소 때문에 잠수함이라는 껍데기는 내줬을지 몰라도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가 망상했던 그 농축이라는 레드라인은 절대 넘지 못했다. 아니, 넘을 수가 없었던 게야.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은 첸 장군에게 열광적인 아부를 보냈습니다. 역시 첸 장군님의 해안이십니다. 우리의 강력한 외교력이 저 오만한 트럼프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왕 연구원, 이제 현실을 좀 아시겠소? 망상은 집어치우시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힌 트럼프가, 그리고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에 부딪힌 미국이 절대로 우라늄 농축이라는 아시아 핵 도미노의 첫 번째 단추를 누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었습니다. 첸 장군은 손을 들어 그들의 환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비로운 스승이 어리석은 제자를 타이르듯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왕 연구원. 자네의 열정은 인정하네. 하지만 전략은 망상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사드 때 저들을 어떻게 굴복시켰는지 잊었나? 이번에도 마찬가지일세. 저들은 우리의 압박에 결국 꼬리를 내릴 걸세. 며칠 뒤에 있을 그 팩트시트라는 것도 아마 이 잠수함 논란을 축소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줄을 이룰 게다. 안 그런가? 회의실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첸 장군의 승리 선언에 완벽하게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짓된 안도감의 광기 속에서 오히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저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축제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너무 조용하다. 한국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만약 첸 장군의 말대로 미국의 거센 반발로 인해 농축 협상이 결렬되었거나 위기에 처했다면 한국이야말로 가장 시끄럽게 반응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주권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미국 내에서 아시아 핵 도미노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트럼프가 한국에 속았다는 식의 기사가 나오는데도 한국 정부는 그 어떤 공식적인 반박이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며칠 뒤에 있을 팩트시트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침묵. 이것이야말로 저의 거짓된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승리한 쪽은 언제나 말이 없는 법입니다. 패배한 쪽이 시끄럽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지금 워싱턴의 비확산 론자들처럼 말입니다. 저는 미친 듯이 경주 APC의 합의문 초안과 당시 발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발표될 팩트시트의 내용이 이 문서들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핵잠수함이라는 단어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제가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첸 장군과 미국 비확산 론자들이 동시에 간과하고 있는 그 거대한 거래의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군사, 안보 섹션이 아닌 경제, 산업 섹션의 문서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원론적인 합의문, 지루한 통계 자료들. 저는 눈이 빠져라 그것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왜 한국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밑 빠진 독처럼 보이는 곳에 투자를 했을까? 왜 트럼프는 그토록 격렬한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핵잠수함을 승인했을까? 이 두 가지를 맞바꾸기엔 그 가치가 동등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이 얻는 것이 너무 적다. 그렇게 몇 시간을 헤매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경주회의, 본회의가 아닌 그 전날 열렸던 한미경제인 라운드테이블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행사의 발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제가 그토록 찾던 그리고 그토록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의 조각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양국은 미래 첨단 산업,
특히 AI 및 반도체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통해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이 문장을 발견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저를 괴롭혔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이 한 문장을 중심으로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었습니다. 아니, 절반만 맞고 가장 중요한 절반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경제적 선물로 핵잠수함이라는 군사적 이득을 얻어내는 1:1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첸 장군과 다른 동료들도 딱 그 수준에서만 생각하고 그 핵잠수함조차도 미국 내 반대로 좌초될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미끼였습니다. 시선을 끌기 위한, 그리고 비확산론자들이 물어뜯을 만한 고깃덩어리였던 것입니다. 진짜 거래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과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소를 하나 지어주는 차원의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현재 AI와 반도체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이자 미래의 패권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즉 자국의 쇠락한 제조업을 되살리고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미래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혼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한국의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능력과 AI 기술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패키지 딜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재건해주는 대가로 핵잠수함을 얻어냈다면 미국의 미래 패권을 좌우할 AI와 반도체라는 심장을 공유하는 대가로 그들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미국의 미래를 구해주는 대가로 한국이 요구할 수 있는 단 하나. 답은 이미 제 입으로 첸 장군의 면전에서 외쳤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핵주권.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잠수함을 경제로 사고 핵주권을 미래 산업으로 샀습니다. 이미 경주에서 모든 거래는 끝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첸 장군이 생각하는 그런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가장 아픈 두 곳, 쇠락한 과거와 불안한 미래를 동시에 치유해주겠다고 제안한 거부할 수 없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미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비확산이라는 낡은 명분을 지키다가 중국에게 미래 패권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그 명분을 버리고 한국이라는 확실한 파트너와 함께 미래를 도모할 것인가. 트럼프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첸 장군이 승리의 증거라고 흔들어댔던 그 미국 내 반대 여론의 실체 말입니다. 그것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이미 끝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첸 장군이 말한 미국 내 반대는 이미 끝난 거래에 대한 패배자들의 아우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의 비확산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한국과 농축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밀실 거래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들은 협상을 막으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서명된 문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우리가 이렇게 반대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첸 장군은 그 패배자들의 탐욕스러운 아우성을 자신들의 외교적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오만한 희극입니까?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완벽한 절망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첸 장군과 동료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연회장으로 향하는 중이겠죠. 자신들의 승리를, 그리고 망상과 왕린의 패배를 축하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오만한 웃음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제 책상 위의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로 다가온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일. 이제 저에게 그날은 협상의 결과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첸 장군을 비롯한 이 연구소 전체의, 아니, 우리 조국 전체의 전략적 사망 선고를 집행하는 공개 처형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지만 저는 홀로 그 차가운 단두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공개 처형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저는 제 사무실에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모를 시간을 오직 모니터의 푸른빛에 의지해 버텨왔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던 첸 장군과 동료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오만한 웃음소리는 팩트시트 발표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크고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거짓된 희망에 취해 있었습니다. 미국의 비확산 론자들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들은 이제 제가 제기했던 농축이라는 경고를 첸 장군의 권위를 위협했던 불충한 망상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아침 제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몇 날 며칠 만에 처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왕 연구원 즉시 중앙상황실로 이동하게. 첸 장군의 비서가 전하는 감정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질문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중앙상황실. 그곳은 해군 전략연구소의 심장이자 오직 최고 위급 인사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개 선임 연구원, 그것도 위험분자로 낙인 찍힌 제가 그곳에 불려갈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저의 공개 처형. 첸 장군은 저를 자신이 이룬 외교적 승리를 확인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으로 세우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틀린 예언과 자신의 옳은 해안을 모든 수뇌부 앞에서 극명하게 대비시켜 저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자신의 권위를 반석 위에 올리려는 속셈이었죠. 저는 낡은 제복의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뇌로 얼굴은 초췌했지만 제 정신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구소 복도는 축제 전날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미 공동설명자료 발표 생중계라는 이 승리의 확인을 보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저를 스쳐 지나가는 동료들은 마치 개선식에 끌려가는 포로를 보는 듯한 경멸과 동정의 시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 연구원 아닌가? 웬일인가? 중앙상황실에? 아마 장군님께서 반성의 기회를 주시려는 모양이지. 그들의 수군거림이 제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희망이 잠시 후 어떻게 절망으로 바뀔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상황실의 거대하고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안의 공기는 밖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따뜻하고 값비싼 차 향기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수뇌부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첸 장군을 중심으로 그의 승리를 함께 만끽하려는 해군의 최고 장성들과 전략연구원들이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방의 전면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중앙 스크린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주위로 수십 개의 보조 모니터가 전 세계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첸 장군은 가장 상석, 마치 옥저와도 같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오만함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그 미소는 노골적인 조롱과 승리자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죠. 오, 왕 연구원. 어서 오게. 자네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두었네. 그가 가리킨 곳은 모든 수뇌부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보조 의자였습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기다리는 죄인을 위한 자리 같았습니다. 저의 망상이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모습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특등석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등 뒤로 수십 명의 고위 장성들과 연구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거짓된 희망이 가져다준 여유와 불편한 예언자의 최후를 보게 되었다는 잔인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왕 연구원. 긴장하지 말게. 첸 장군이 옆자리의 장성에게 무언가 속삭이며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기쁜 날이 될 걸세. 안 그런가? 장군님의 해안 덕분입니다. 미국의 그 비확산 론자 놈들조차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트럼프의 발목을 제대로 잡았을 겁니다. 그럼 전략이란 그렇게 현실에 기반해야 하는 거야? 망상이 아니라. 그들은 망상이라는 단어를 유독 크게 발음하며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조롱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앞에 아직 아무것도 떠있지 않은 거대한 중앙 스크린만을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이미 완벽한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이제 공포나 긴장보다는 제 예언이 한 글자 한 글자 현실이 되어 저들의 낯빛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를 지켜봐야 하는 예언의 실현에 대한 차가운 체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모욕감은 이미 조국에 닥칠 거대한 위기감 앞에서 무의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자, 이제 곧 시작하겠군. 첸 장군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비서가 최고급 보이차를 따르는 소리가 상황실 안에 기분 좋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중앙 스크린에 한미 공동설명자료 발표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며 엄숙한 표정의 한국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연단으로 입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황실 안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장난스럽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려는 자들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첸 장군은 팔짱을 낀 채 화면 속 한국 대통령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저 한국 대통령의 표정이 어둡군. 아주 잔뜩 굳어있어. 그의 말에 몇몇 장성들이 동조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미국에게 호되게 당했겠지. 감히 농축 따위를 입에 올렸다가 말이야. 얼굴에 패배라고 쓰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군님? 첸 장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마치 보아라, 왕 연구원. 저것이 내 망상의 결과다. 저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저 대통령의 표정이 패배자의 굳은 표정으로 보였겠지만 제 눈에는 역사상 가장 무거운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하는 자의 비장한 책임감으로 보였습니다. 저 표정은 패배한 자의 표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얻어낸 자가 감당해야 할 무게의 표정이었습니다.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들, 양국의 우호관계, 그리고 경주 APC의 성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상황실 안의 사람들은 조금씩 지루해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첸 장군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죠. 본론은 언제 나오는 건가 변명거리를 찾느라 서두가 길군 하는 식의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스크린 속 대통령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수다를 떨던 장성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상황실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첸 장군이 내뱉는 안도의 한숨 섞인 콧방귀 소리로 깨졌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을 더욱 단단히 끼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결국 경주회의에서 떠들던 소리가 전부였군. 이미 아는 소리다. 그의 말에 긴장하고 있던 상황실 안의 다른 장성들도 일제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잠수함이 끝이었습니다. 미국의 비확산 론자들이 이 이상은 허락하지 않은 게지요. 우리의 외교적 승리입니다, 장군님. 저것마저도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지. 저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니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자신들이 이미 예측했고 심지어 미국의 외교적 압박 덕분에 그마저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상했던 악재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첸 장군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그는 저를, 공개 처형의 대상인 저를 돌아보며 말하려 했습니다. 왕 연구원, 이제 자네의 망상이. 하지만 첸 장군은 그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크린 속 대통령의 다음 말을, 아니, 제가 지난 며칠간 밤새워 되뇌었던 바로 그 단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스크린 속 대통령이 아주 짧은 순간 숨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그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 저에게는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농축. 그 순간 거대한 중앙 상황실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첸 장군에게 아부하며 미소 짓던 동료들의 얼굴이 그 오만한 미소를 그대로 매단 채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고대 도시의 비극처럼 모두가 그 자리에서 화석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있던 미국 내 반대 여론 보고서를 작성했던 정보 분석팀장이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탁! 그 작은 소리가 이 거대한 정적 속에서 마치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된 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첸 장군. 그는 저를 향해 조롱을 내뱉으려던 그 자세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팔짱을 푼 손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목소리는 무정하게도 이어졌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재처리. 두 번째 망치가 첸 장군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그가 승리의 축배처럼 들고 있던 값비싼 찻잔이 그의 소나귀에서 힘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찻잔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그의 군복 바지를 적셨지만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의 귀에는 오직 농축과 제철이라는 그들이 그토록 망상이라고 치부했던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첸 장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찼던 그 얼굴은 이제 하얗게 질려 무엇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경악과 절망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게 배신당한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략적 판단, 자신에게 아첨하던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시아 핵 도미노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던 미국의 비확산 론자들에게 완벽히 배신당했음을 아니, 자신이 처음부터 이 거대한 거래의 판을, 그들의 AI와 반도체라는 진짜 카드를 읽지 못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화면 속 대통령의 연설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이명처럼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얼어붙은 상황실의 정적 속에서 저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의 공개 처형을 위해 저를 이 자리에 앉힌 그에게 저의 답변을 들려줄 시간이었습니다. 첸 장군님. 제 목소리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 소리에 하얗게 질린 채 스크린만 바라보던 첸 장군이 마치 고장난 기계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있었지만 저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제 예언의 마지막 조각을,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잠수함 도입이 아닙니다. 제가 보고서에 썼던 그대로.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방을 가득 채운 찢어진 보고서의 원혼들을 담아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 첸 장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입을 벌린 채 저를, 아니, 제 뒤에 있는 거대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스크린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뿐만 아니라 미군 함정 건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미국의 함정을 한국이 만든다고? 아! 누군가의 짧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상황실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줄기 이성마저 끊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첸 장군은 이미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농축과 제철이라는 두 단어 앞에서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저는 그 오만했던 제독이,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망상가의 눈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차갑게, 아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사망 선고입니다. 라는 그 차가운 선고가 첸 장군의 깨진 찻잔 소리와 함께 중앙 상황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 맴돌았습니다. 상황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아수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리가 사라진,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정신적 아수라장이었죠. 방금 전까지 저를 조롱하고 오만한 미소를 짓던 수십 명의 장성들과 고위 연구원들은 마치 전기가 끊긴 로봇처럼 그 표정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농축과 제철이, 그리고 미군 함정 건조라는 화면 속 자막이 그들의 망막에 끔찍한 낙인처럼 찍혀버린 듯 했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첸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성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이 분노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으로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자신이 공개 처형하려 했던 저를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인가, 왕 연구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제 앞에서 절규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사망 선고라니. 미국 놈들이, 그 비확산 론자 놈들이.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나? 어떻게 한국 따위에게. 그의 눈은 더 이상 제독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패배자의 절규였습니다. 상황실의 다른 수뇌부들도 그제야 마비에서 풀려난 듯 넋이 나간 채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포와 질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자가 말한 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정말 끝난 것인가? 하는. 저는 그런 첸 장군의 손을, 그가 뻗어 제 어깨를 잡으려던 그 손을 아주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 오만한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처형장에 끌려올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저의 묵살당한 보고서가 담긴 저장 장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첸 장군이 제 눈앞에서 찢어버린 것은 종이 사본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연구원은 자신의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첸 장군을 지나쳐 중앙상황실의 메인 콘솔로 향했습니다. 제 걸음걸이는 느리고 무거웠지만 그 방 안에 있는 그 누구도 저를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저는 메인 콘솔에 제 저장 장치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중앙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 있던 그 사망 선고의 생중계 화면을 망설임 없이 작은 보조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첸 장군에게 찢겨나갔던 바로 그 보고서의 원본 파일을 띄웠습니다. 제목, 한국의 잠재력 분석 및 미국의 신전략 예측,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를 중심으로. 첸 장군이 그리고 이 방의 모든 이가 망상이라고 불렀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첸 장군님. 저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이 거대한 상황실 전체를 울릴 만큼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무슨 의미인지 물으셨습니다. 장군님께서 찢어버리셨던 바로 그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수뇌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위험분자 왕린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망 진단서를 읽어내려가는 집행관이었습니다. 장군님과 여러분은 핵잠수함이라는 껍데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비확산 론자들이라는 낡은 신화에 기대어 거짓된 희망에 취하셨지요. 저는 보고서의 첫 번째 페이지 군사적 위협 파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화면에 지도를 하나 띄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의 자랑이자 가장 비밀스러운 곳. 바로 하이난 섬의 잠수함 기지 지도였습니다. 첫째, 우리의 최후 보루가 무력화되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해군 장성들의 눈이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곳 하이난 기지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 목소리는 그들의 죄를 묻는 검사처럼 울렸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눌 수 있는 우리의 전략 핵잠수함, 우리의 최후의 보복 수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과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믿는 근거입니다. 저는 상황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SSBN, 이 전략 핵잠수함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음입니다. 우리는 이 약점을 감추기 위해 이 잠수함들을 남중국해라는 우리의 앞마당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죠. 그리고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왜냐고요? 기존의 한국이나 일본의 디젤 잠수함들은 이곳까지 와서 작전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터리로 움직입니다. 며칠, 길어야 몇 주면 숨을 쉬러, 즉 재충전을 위해 수면 가까이 떠올라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대잠수함 헬기와 초계기들은 그렇게 숨쉬러 올라오는 고래들을 사냥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의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오늘 팩트시트로 승인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그것은 핵연료로 움직입니다. 디젤 잠수함이 폐로 숨을 쉬어야 한다면 핵잠수함은 아가미를 가지고 태어난 괴물입니다. 그들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무제한 잠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SSBN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빠릅니다. 상황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해군 장성 몇 명은 이미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첸 장군님. 저는 하얗게 질린 첸 장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괴물들이 우리의 하이난 기지 앞바다의 그림자처럼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최후 보루 SSBN이 기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1대1로, 아니 2대1로 그 한국의 그림자들이 달라붙어 추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겁니다. 미국 본토를 겨누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카드는 이제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위치가 발각되는 사실상 고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망 선고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지도를 대만 해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준비했던 대만 상륙 작전 시나리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미군의 항공모함 전단만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상륙 함대가 대만 해협을 건너는 그 순간 동쪽 태평양에서 미군 항모가 그리고 북쪽과 남쪽 바다 깊은 곳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함대가 우리를 겨누게 되는 그야말로 최악의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우리의 제1돌연선 돌파 전략은 오늘부로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첸 장군은 뒷걸음질 치다 누군가의 의자에 부딪혀 넘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 경제적 위협 파트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둘째, 우리의 경제 대동맥이 끊겼습니다. 이번에 뜬 지도는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전역을 아우르는 해상수송로 지도였습니다. 붉은색 선박 표시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우리 경제의 심장부였죠. 이곳이 무엇입니까? 우리 중화경제의 산소호흡기입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원유의 80%가 이곳 말라카 해협을 지나 이 남중국해를 거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계의 공장을 돌리기 위해 수입하는 모든 자원과 우리가 팔아서 먹고 사는 모든 공산품이 이 길을 지납니다. 저는 붉게 표시된 해상수송로, 그 SLOC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수송로를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함대를 만들었고 인공섬에 군사기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은 더 이상 자신들의 좁은 앞바다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작전 반경은 이곳 남중국해 전역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평시에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모든 유조선과 상선들의 움직임을 감시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해군기지 앞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저는 유사시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대만에 어떤 행동을 취하려 하거나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말라카 해협의 입구와 남중국해의 주요 길목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이 경제대동맥을 봉쇄할 수 있는 카드를 그들이 쥐게 된 것입니다. 상황실 한쪽에 있던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분석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우리의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선고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저는 21번 깊게 골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다른 어떤 지도나 그래프도 없었습니다. 오직 방금 전 스크린 속 한국 대통령이 내뱉었던 그 단어들만이 거대한 글씨로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권한 확대. 하지만 장군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 목소리는 이제 분노나 체념을 넘어 비극적인 연민마저 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끔찍한 군사적, 경제적 위협은 전부 잠수함 하나에 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첸 장군님, 장군님께서 회의실에서 저를 쫓아내시며 불가능하다고 소리치셨던 것, 장군님께서 미국의 비확산론자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짓된 희망을 설파하셨던 것, 저는 화면을 가득 채운 그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사망선고입니다. 이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용인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무엇을 믿고 있었습니까? 아시아에서 우리의 핵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이 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병적으로 두려워하고 막아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나 일본이 핵무장의 히읗자만 꺼내도 미국이 먼저 나서서 그들의 뺨을 때리고 제지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첸 장군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제 목소리가 격앙되었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절망의 토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제지하기는커녕 그들의 손에 농축과 제철이라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와 기술을 합법적으로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첸 장군을 향해 그리고 이방의 모든 오만한 엘리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곧 도쿄에서 우리도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왜 전범 국가라는 족쇄에 묶여 한국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미국에 따질 것입니다. 대만에서도 왜 우리는 안 되냐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 코앞에 있는 그들이 핵 잠재력을 갖게 되는 날 우리의 대만 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저는 첸 장군에게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는 이미 의자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장군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던, 미국이 막아줄 거라 믿으셨던 그 악몽은 바로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악몽은 오늘 시작되었다. 그 말을 끝으로 첸 장군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는 더 이상 제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초래한 결과물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한 한 명의 늙고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상황실 안에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그 수뇌부들을 뒤로하고 상황실의 출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저의 묵살당한 예언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100% 실현되었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오기 직전 작은 창으로 밀려나 여전히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던 그 생중계 화면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미처 설명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저조차도 그 무게를 다 가늠하지 못했던 조항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군 함정 건조. 미국의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AI 및 반도체 분야의 포괄적 협력.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를 위협하고 봉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너진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조선업까지. 한국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의 쇠락한 산업과 불안한 미래를 모두 책임지는, 사실상 미국의 미래 그 자체와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첸 장군에게 찢겨나갔던 그 종이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썼던 그 보고서는 경고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화의 오만함에 대한 부고장이었습니다. 중국 해군을 패닉에 빠뜨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확보. 여러분은 핵주권을 향한 한국의 이 치밀한 전략을 어떻게 보셨나요? 자신의 오만함으로 조국을 위기에 빠뜨린 첸 장군과 묵살 속에서도 진실을 경고했던 왕린 연구원의 모습에 대해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